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어제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비통한 항공 참사 소식으로 국민 모두가 정말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저 역시 단 한 분만이라도 더 생존하길 바라면서 뉴스를 끝까지 시청했으나 참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발생한 이 비극, 이 참사 때문에 정치권도 잠시 정쟁을 멈춘 모습입니다만은 미뤄질 수 없는 현안들이 워낙에 산적되어 있어서요. 이번 참사 혼란스럽던 전국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 애도기간을 했고요. 이번이 지금 대통령의 일과 국무총리의 일과 경제부총리의 일과 그다음에 그 재난본부장 일을 지금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지금 당파적 이익을 먼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체제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 컨트롤타워 이 몫이 행정안전부 수장인 이상민 장관 몫이잖아요. 근데 이상민 장관도 또 지금 공백입니다. 경찰청장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관련 행정을 지휘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진짜 지금 경제도 너무너무 비상이고, 네. 그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도 계속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금 탄핵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 주 업무도 챙겨야 되는데 나머지 문제는 지금 다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밑에 관료들이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하여튼 다 지금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가 겹쳐오네요, 다. 맞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엘리트 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감각으로 이 전국을 이끌어 나갈지 많은 사람들의 지금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진짜 앞으로입니다. 1월 4일까지가 국가 재난 상황인데 문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결정을 1월 1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또 하나의 불인데, 이거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검법. 거부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그거를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헌법의 위기거든요. 헌법적 위기니까, 헌법적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모든 일은, 헌재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존 해링턴이라는 영국 작가가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게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반역이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95년에 전두환 노태우 고소고발 사건 수사하던 장윤석 국현도 했죠. 그분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느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마치 이제 그분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실패한 쿠데타, 실패한 내란은, 이건 처벌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헌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헌재로 가 있는 것들, 생각난 대로만 말씀드리면, 통칭이라고 하는, 비상경비 통칭이라고 하는 대통령 측의 주장과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명백히 위반했다고 하는 국회 측의 논리가 충돌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84조죠. 내란죄 소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란죄 그 피의자가 돼갖고 수사를 받고 있고, 거기 뭐 외환죄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좀 앞선 이야기 같고, 내란죄는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헌법 84조는 내란죄 소추 조항이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를 또 받으면 재판 계속될 수 있느냐, 소추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재판 중지까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사와 기소까지만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소추의 개념이 약간 불명확합니다. 네, 그것도 약간 불명확해서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재가 6인 체제로 돼 있는데 6인 체제에서 심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결정에 가는 것이냐.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헌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개헌을 한다면 헌법공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과연 적법한 요건을 갖췄느냐, 의결 정족수를 갖췄느냐 등등 지금 탄핵 사유하고 의결 정족수 문제도 지금 가 있죠. 지금 그 6명이 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쟁점도 많은데 사건 자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대행이 이걸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3명을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헌법적 위기인데, 헌법적 위기는 헌법적 해결책을, 헌법적 기준으로 그걸 세우는 걸 출발해야 되는데, 그럼 구인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심리 원래 정족수가 7명이에요. 근데 지금 6명 있는 거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잠깐 부가 설명을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려면, 원래 헌재 법에는 7명 있어야지 심리는 재판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영어로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하는. 그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준수 방통위원장 사건 가처분 때문에 그 7명 이상이어야지만 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 자체가 무효가 돼서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명 이상도 심리는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결정은 몇 명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분한 상태이죠. 네, 지금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저는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본 얘기는,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헌법의 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인 완전체로 하는 게 맞다. 또 4월 18일 가면 문영배 이민선 대통령, 그건 또 대통령 모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또 임명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헌재가 무너지면 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건데, 그런 시나리오는 정말 악몽이니까 그건 해줘야 된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한덕수 대행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네, 제2요구권은 사실 적극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권한대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26일 담화를 보면, 내 임명 안 하겠다가 아니라 임명 보류인데,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보니까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1명은 여야 협의로 이렇게 됐으니까 여야를 합의해갖고 오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 말이죠. 근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대표하고 합의를 했어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하기로 하고 추천했고, 청문회까지 했고, 인준의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은 이미 다 갖춘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좋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만납시다. 그래서 뭘 하긴 하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이거를 승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거 안 한다 그러겠죠. 권성동 의원은 아예 그냥 대행이 임명하는 거 자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야정협의체, 거기 4명 또 모여도 국회의장하고 한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원내대표가 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거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 돼, 불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한테 빨리 임명해라. 그래도 안 하면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왜 탄핵을 했냐는 거예요. 한독수 대행을. 한 대행을? 예. 그거는 또 최상목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적 방법을 따르면 돼요. 지금 급하게 5개 사유로 탄핵했거든요. 3개는 국무총리 때 했던 거, 2개는 권한대행 때 했던 거. 의결 정족수도 불분명한데 의장이 151석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 있고 권한쟁의도 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았냐? 저는 국회가, 민주당이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을 넘겼어야 된다고 봐요.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신청인이 됐어야 됐다? 아니. 예.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입법부가 국회 몫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3인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의결을 다 했는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 행정부의 장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권한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당한다. 예, 그렇게 되면 헌재는 받아들이겠죠. 왜 자기들도 지금 구인 완전체를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지금 청문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몰라도 지금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덕수 총리는 의결 정족수가 150일이냐 200명이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빼놓고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 대한 거는 탄핵보다는 그건 너무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또 지금 이제 이 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아, 지금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민주당이 무릎을 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근데 저는 제가 무슨 뭐 헌법학자나 형법학자가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더 헌법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보면 제가 보면 그게 정말 탄핵 사유가 맞나? 그런 것들 다 넣어놓고. 지금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 그렇죠.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그거는 뭐 내란죄 또 그리고 비상계엄이 뭐 통칭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칭은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이해하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냈어요. 이런 거는 하라거나 말라거나가 헌법에 없는데 그 행위를 해석할 때는 통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은 77조에 쭉 선포부터 해제까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리고 거기는 사법과 행정을 군 통제 아래 두는 거지 입법부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또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절차, 국회 통보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체포 명령과 국회의원들 정직수 맞게 끌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눈으로 봤잖아요. 군인이 갈 수 없는 선관위하고 국회 그 무장경력이 갔으니까 이런 것으로 탄핵 사유는 될 거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내란죄와 관련된 그 문제 그거는 이제 뭐 저는 그게 국헌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제 시각에서는 국회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해제를 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무장병력으로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했던 거 그것이 저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2008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헌법센터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관하고 그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13개 주가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갖고 그 방에 가보면 그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뭐 조지 워싱턴이 뭐 앉았던 의자 이게 다 그대로 있어요. 그 밀랍으로 만든 건가 그것도 다 있고. 근데 그 건너편에 독립기념관 건너편에 헌법센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제가 들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이 헌법을 공고화하는 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역량이에요. 이거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지금 던져져 있어요. 헌재에. 그래서 이걸 지혜를 짜서 이제 우리가 하는 과정을 잘 하면
이게 미비했던 그 헌법 해석에 관한 거, 이걸 단단히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올라가겠죠. 헌법에 대한 미비한 해석을 이참에 채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누군가가 이권현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후에 개헌의 필요성 여부도 저희가 한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새로운 꼭지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아마 최상목 경제부처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는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권한쟁의 심판을 적극 검토해보라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탄핵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걸 또 전제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이 사실상 여러 특검법들에 대한 제의를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또한 저는 지금 헌법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거부권을 계속 제의 요구를 계속 해왔던 상황이니까 헌법의 위기 상황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헌재 임명은요? 최상목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그냥 평생 공무원이었던 분이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여기서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무한공항 사건 국민 애도 기간이고 그다음에 한독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안 말고 가처분하고 권한쟁의 이것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 보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독수 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은 어쨌든 일부러 벌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벌게 됐고 그래서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진짜 시간이 급하다 이러면 또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대행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행의 역할은 가장 이제 소극적이고 좀 보수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더 그렇죠. 이게 국무총리도 아니고 경제부총리니까 내려갈수록 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헌재에서 한 대행의 탄핵을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는군요. 어떤 한 대행이요. 한 대행 탄핵. 그러니까 한 대행 탄핵은 이제 탄핵 때문에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표결을 192명 찬성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헌재가 우원식 의장은 151명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원식 의장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효력정지 가처분청을 제가 정확하게 헌법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한독수 대행이 해야 되는 걸 텐데 한독수 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200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국회가 192명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난 대행일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직무는 정지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권한쟁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처음부터 이거의 의결적 요소는 151석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따라서 151석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의장이 먼저 말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얘기할 수 있고 탄핵 심리 결과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인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표결 정족수가 200명이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절차에 절차상 하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되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지금 언론들이 안 짚어주고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의 신청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대행이. 신청인이
국민의힘 당이거든요. 관련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본안 판결까지 갈 것인지 그 전에 각하 결정이 나올 건지도 이것도 좀 판단에 또 그래서 쟁점이 될 저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마 이건 지금 너무 뭐 헌법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상식적인 얘기 갖고 할 수 없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 사안을 보면 이게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문제를 저는 그런 문제에서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이 훗날을 위해서도 이건 좀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예, 그래야지 그게 그렇죠. 뭐, 예. 지금까지 헌법이 이런 상까지는 예정을 못했기 때문에 예, 87년 예, 헌법은 예, 예. 구체적인 절차는 안 적혀져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헌재에 대해서 뭘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어요. 왜냐하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이슈일, 중요한 문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꾸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보내도 뭐 제일 급한 거가 이게 대통령 탄핵이니까 이거부터 심리하겠다고 헌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뭐 몇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8건. 가처분이도 나면 가처분 먼저 해야 9건 되거든요. 또 지금 가고 그렇게 가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국무위원들 차례대로 다 탄핵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국무회의 그 개의 정족수가 안 되면 국무회의도 못 열리면 무정부 상태죠. 근데 그런 거를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히 얘기한다는 게 나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체화되지 못한 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체화되지 못한 예. 맞는 저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비상계엄과 연쇄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블랙스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블랙스완이라는 게 검은 백조잖아요. 검은 백조라는 게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백조라는 한자에는 하얗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호주에선가 옛날에 그 발견이 돼갖고 블랙스완 이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요.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이 블랙스완을 쓸 때는 블랙스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가 예상 관측값 바깥에 있어서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측 불가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거든요. 예측 불가성, 두 번째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 세 번째는 사전에 터지고 나서야 발생 후에야 원인을 설명하려는 경향, 이 세 가지를 블랙스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건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블랙스완은 극단적 사건.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대공황이라든가 9.11 테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커런시 워라는 책을 쓴 그 화폐전쟁 쓴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극단적 사건으로 나심 탈레브는 이제 정의했다면 이분은 뭐냐면 일상적 사건의 극단적 결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11 테러 얘기 들어봅시다. 테러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비행기가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결과가 극단적인 거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뭐 계속 해오던 거에 대통령 탄핵과 대행까지 탄핵 이건 좀 더 극단적인 것이지 일상적으로 해오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 사건이라는 나심 탈레브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연쇄 탄핵은 제임스 리카즈의 견해가 맞는 것 같고 어쨌건 극단적인 거는 맞고 그 극단적인 위기의 본질은 헌법적 위기라는 겁니다. 헌법적 위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가 체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인지 도대체 우리는 원칙 일상에서는 이미 벗어나서 해도 각종의 예외끼리의 다툼이 돼버렸잖아요. 극단과 예외의 다툼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환율은 1,500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일만 해도 머리 아픈 최상무 경제부총리 도대체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걱정되고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민주당도 탄핵 계엄 상태고 보수 진영도 아스팔트에서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가다 보면 4월달 되면 2명 그만두면 헌재가 마비된다.
그때는 4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내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좋나요? 나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예. 이 상황에서 예. 모든 정치인들, 모든 그 관료들, 모든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옳든 그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건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헌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헌재를 완전체를 인정해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 양식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온갖 되지 않는 궤변을 가지고 막으면 안 되고 헌재가 일단은 완성이 돼야 거기서 뭘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정당성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야정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모여야죠 지금. 대행하고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가. 그래서 이 위기의 국제적 신인도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초헌법적 물리적 헌정 중단 상태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어요.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건 쿠데타를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박정희 때도 하고 전두환 때도 했잖아요. 예. 그건 초헌법적 물리적 헌정 중단입니다. 이 문제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기 때문에 그건 무력으로 하는 거예요. 총칼로 하는 거니까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 총칼로 하는데 누가 그거 저항하겠습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내란죄 수사도 그렇고, 대행이 오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권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초헌법적인 물리적인 헌정 중단은 총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 법리적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완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 어쨌건 대한민국이 합의하는 건, 이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도 없고, 국회에도 없고, 헌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헌재의 판단이 자기들 그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유리하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나라 걱정을 먼저 해야지. 나라 걱정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모두들 다 이 헌법의 기준에 누가 더 충족시키고 있느냐,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걸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대표님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정말 정국 안정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긴 있는 건지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재 그 3명을 재판관 3명 임명을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서둘러야 되지만 그 헌재에서 한덕수 그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기다릴 것이 현실적으로 기다릴 것으로는 보인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헌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은 이참에 그렇다면 1987년도에 만들어진 이 헌법, 1987년도 헌법체제가 그 역할, 생명을 다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 제왕적 헌법체제에 대한 개헌 논의 다시금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헌법 개헌 이야기 하고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자 여야 원로로 구성된 헌정회가 선 개헌 후 대선을 촉구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정대철 전 의원이 선봉에 섰는데요. 현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 후에 대선을 치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거국내각으로, 그때 이제 뭐 대통령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고, 헌법 공백도 막는 3가지 방법, 즉각하야, 탄핵, 거국내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국내각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거국내각은 이거죠. 민주당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제2의 뭐 계엄을 맡게 해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맡는 이런 건데, 거국내각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탄핵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대통령직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직무는 정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 공포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뭐 나와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개헌이라는 건 세 가지를 거쳐야 되잖아요. 국회를 200석 이상을 통과해야 되고 예. 국민투표 통과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헌법을 공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포를 할 수 있느냐. 공포를 할 이 수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해석의 문제네. 헌법을 딱 키고 정하고 있지 그래서 이 않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것도 결국 또 헌재로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개헌 얘기를 먼저 하는데 한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1987년 체제도 있지만 1988년 체제, 88년에 만들어진 소선구제라는 거, 이 두 개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 정치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5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소선구제에 의한 양당제 폐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은 공통점은 그거네요. 승자 독식구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법 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운용. 운용에 관한 문제. 네. 5번째는 대통령 캐릭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부터 설명하면 네. 헌법 운용의 문제라는 건 네. 헌법이 어느 나라 헌법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해석하고 가는 거지, 간행으로. 지금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총선 치렀어. 근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얘기했어요. 아니, 저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한 게 이게 민심이니까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 지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분에게 책임 총리의 권한도 줄 수 있고 현행 법으로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행 헌법으로도. 그리고 헌법 운영이라는 게 어디에도 헌법 어디에도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뭐 그게 뭐 부적격이든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임명할 수 있거든요. 헌법에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거 빼고는 대통령이 인준할 수 있어요. 직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가 반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다른 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헌법 운용을 가지고도 지금 정치도 좋아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를 하면 됩니다. 개헌 안 하더라도. 그러면 헌법 안 바꾸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는 헌법 바꿔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제는 그냥 그건 선거법만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보자. 그리고 국회 선거고 중선거구제. 아니 뭐 대통령제하고 중선거구제가 안 맞는다. 다 지금 그 세계적인 비교 정책의 거두인 레이프 하트라는 사람이 쓴 그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세계 민주주의라는 나라는 36개 나라로 규정을 해요. 레이프 하트가 쓴 책에 보면. 그리고 개정판에 36번째로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는 민주주의로 뭐 볼 것도 없고 이 나라만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그 대통령제는 7개 나라인가 해요, 거기서. 근데 그게 다 문제가 있고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하나밖에 없어요. 스위스는 26개의 칸톤과 2,000개가 넘는 개마인대로 그건 아주 스위스가 독특한 나라예요. 직접 민주주의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나라니까 나머지는요 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만든 그 민주주의를 다 변주해서 쓰는 거예요. 다 변주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고 지금 개헌안도요. 뭐 이게 원래 이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2032년에 총대선이 만나니까 2032 체제가 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대통령 지금 과도적 상황이니까 임기 줄이자. 2028년 3년만 하자. 그래서 2028년에 총대선 같이 하자. 뭐 이런 거부터 양원제부터 저는 미국식으로 미국의 하원은 임기 2년입니다. 우리처럼 4년 아니에요. 435명 국회의원들 다 뽑잖아요. 상원 100명은 임기 6년이고 선거할 때마다 3분의 1씩 바꾸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각제로 할 건지 4년 중임제로 할 건지 분권형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많은데 지금 정리해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은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다당제로만 해줘도 불가피하게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선거구제의 개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운용이 더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의 캐릭터에 따른 운용이 네. 더 중요한 문제를 주셨으나, 사실은 우리가 이 전국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알겠지만, 많은 것을, 정치인들의 선의를 기대는 것이 이제 좀 요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다렸다면 뭔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어막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제도가 지금은 지나치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소선구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냐, 그 승자에게 지나치게 독식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많이들 주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가 더 원인이라고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선의가 기대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국회의장들도 학자들도 나와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만 얘기해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거 30년 동안 제가 듣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꿀 때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만들어지면 늘 물어요. 모든 정개특위. 아니, 정개특위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는 거다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인 거 맞습니까? 아, 그럼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반문을 하죠.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군 출신이죠. 쿠데타 했고 이분들은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입니다. 제왕. 그럼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똑같은 제왕. 그런 권력을 누렸어요. 6개를 장악했어요. 자, 6개라는 걸 이걸 우리가 대통령이니까 행정부 장악했어요. 군, 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 장악했어요. 집권당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도 통제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정회라고 국회 3분의 1을 임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3분의 1을 일당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언론도 통제했어요. 언론도 통폐합도 하고 보도 지침도 주고 기사 이상하게 쓴 사람들은 남산중앙정보를 끌어와서 고문도 하고 사법부도 통제했어요. 여러 번 사법 파동 났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지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이게 제왕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민주화된 87년도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대통령은 제왕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3개는 여전히 장악했고 3개는 상실했어요. 여전히 장악하고 3개가 행정부, 권력기관, 그리고 집권당. 그 세 대통령은 집권당 여당 총재예요. 그래서 집권당 대표를 임명했어요. 지명하고 국회의원 총선에도 다 공천 개입했어요. 3가지 놓쳤어요. 국회 통제 안 되고 언론 통제 안 되고 사법 통제 안 되고. 그러니까 제왕적이에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선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예. 여당은 전당대회에서 선거를 통해 뽑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가 모두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당 대표를 뽑잖아요. 그래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충돌도 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충돌도 받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뭐 정동영, 김근태, 이부영 의장하고 충돌도 봤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쭉 오다가, 그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그렇게 오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 수사를 많이 해서 행정부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위직 인사권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제왕적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문제가 뭐냐? 제왕적 야당 대표가 있는데 제왕적 야당 대표는 소선구제 때문에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요 공천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사 대상이 된다고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았잖아요. 윤 대통령도. 그런데 공천에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야당 대표예요. 사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사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도 국민들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달라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서로 비토하는 비토크라시가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정치학자들이나 무슨 정치 국회의장들이 제왕적 왜 그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이거는 2개 다 고쳐야 된다. 87년 체제도 고쳐야 되고 88년 체제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더 뭐가 문제냐? 저는 다당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선거제도 개편이 훨씬 더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번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개헌의 대상에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구제도 개편돼야 되고 다당제가 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개헌은 대통령제 관련해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제왕보다는 이참에 그렇다면은 단임제의 폐해 때문에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꾸되 5년은 너무 기니 4년으로 좀 주는 걸로 하자. 이참에 단임제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단임제를 이게 저는 뭐 이게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게 고안한 거잖아요. 그때 뭐 사실 트럼프도 봐서 알지만 그때는 왕과 귀족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장을 둘 때 이 사람이 과연 내려올 거냐? 순수히. 네, 선거를 통해서 이게 문제였다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 셰프스키가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란 집권당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지 그거 고민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됐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고민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초의 정권 교체가 1800년 미국 선거인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고 3대가 토머스 제퍼슨이거든요. 4대 대통령이 미국 헌법,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분이고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 헌법을 쓴 분이에요. 2대 존 애덤스와 4대 그 제임스 메디슨은 연방주의자고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 이 권력 교체라는 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헌법센터 건너편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 갔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뭐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 다 모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기억엔 토마스 제퍼슨 거기 안 왔어요. 왜? 반연방주의자니까. 그러니까 1800년에 그 넘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존 애덤스가. 대법관 다 임명해놓고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4년이라는 임기도 그 옛날에 교통과 통신과 이런 게 발달 안 되고 막 그럴 때 4년 해놓은 건데, 대통령 요즘 같을 때 진짜 꼭 4년이 꼭 좋은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하원 의원이 임기 2년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2년 하면 처음에 뭐 이렇게 그 국회 개원할 때 놀지 못해요. 그냥 픽픽픽 돌아가지.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이 4년 중임이라는 게 너무 정치학 교과서에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던 그런 거고, 뭐 분권형 이런 것도 좀 뭐 그래서 좀 뭐 하여튼 내각제가 되든 뭐가 되든 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중진 의원들이 다 뭐 이참에 그럼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도 야당 쪽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2022년에 4년제와 중임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와는 달리 다시 좀 신중해지자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죠. 뭐 항상 이거는 뭐 입장이 달라지면 달라졌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2017년에 개헌했어야죠. 그건 234명의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개헌 연대로 바꿔서 그렇죠. 그때 했어야죠. 다 바꿀 그러니까 1987 체제 이후 30년 만에 한 세대 이후에 2017 체제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앞에 보이면 다들 생각이 달라요. 아니, 대통령도 안 했죠. 네. 왜? 그 탄핵은 우리가 있다는 건 우리의 범위를 좁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 좀 넓혀도 심상정까지 지지한 사람. 실은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기회를 놓치고 그때들 다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도 개헌 얘기할 때마다 선거제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그 선거제도 다당제를 열어주려면 두 가지를 했는데 중선거제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든지. 그럼 네. 제가 또 중대선거제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에서 300명을 비례대표 다 없애고 그렇게 비례대표는 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거는 내각제에 맞는 거예요. 내각제는 정당을 선택하는. 어느 나라 총리도 국민이 직접 안 뽑아요. 독일 총리고 영국 총리고 일본 총리고 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당원들이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는 거기에 맞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으로 직접 뽑는 거면 국회도 직접 뽑아야죠. 중선거제를 하고.
근데 그게 뭐, 이 정당 정치를 약화시키죠. 복수공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미국식으로 할 거면 미국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당 다 없어요. 미국에 중앙당 없어요. 없다면서. RNC, DNC만 있지, 없고, 거기는 120일 전에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하고, 우리도 지금 120일 전 후보 등록이거든요. 딱 중간 60일쯤에 일반 국민들이 다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해갖고 여야 국회의원들 직접 후보를 뽑는 거예요.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훨씬 좋죠. 미국식이고. 아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앙당도 있고 유럽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면 유럽의 정당처럼 진짜 진성당원, 교육에도 참여하고 당비도 내고 하는, 지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동원된 가짜 당원들 말고 그 당원들로, 그러니까 당원이 예를 들면 가입하려면 뭐 정식 당원, 20년 이상 된 당원 몇 명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항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후보를 선택하게. 셋 중에 하나는 해야지 정치가 나아지지. 이건 뭐 그냥 아무나 뭐 조직 동원해갖고 만드는 당원도 아닌 당원을 당원이라고 속이고, 뭐 100% 당심으로 한다. 다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에요, 다. 무슨 거짓말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들, 그러면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는 거냐, 그 헌법을 바꾸는 거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핵심이 뭔지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당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응? 정당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정당은 지금 뭐 진지하게 개헌 얘기를 한 번도 응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거제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근데 지금 대한민국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사과가 지금 까만 봉다리에 한 10개쯤 넣었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한 30개쯤 넣어야 되는데 그 검은 봉다리에 들어가겠으면 찢어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큰 사과 개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지방 분권도 다르고 AI 시대도 다르고 다 남북 통일도 다. 그러려면 50개 사과를 넣어도 괜찮은 나무 사과 박스를 구해다 놔야 돼. 그게 어쨌든 틀이고 그 헌법 아닙니까? 그거 없이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1987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과 한 10개쯤 살 때 받은 그 검은 봉다리인데 그거 더 넣을 수가 없다니까. 찢어진다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요. 박 대표님 말씀이 맞네요.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네 정당의 이익과 불이익만 따지고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요. 정말 정당이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정당 얘기가 나온 김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 임명 절차로 오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권영세 비대위 체제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박 대표님은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지금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뭐 뚜렷한 강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뚜렷한 약점이 없어서 선택된 카드다. 뚜렷한 약점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제가 이거 이제 역학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역학관계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발표해 왔어요. 전당대회 전에는 친윤 대 반윤의 대립이 있었죠.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윤과 친한이 대립했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친한과 반한이 있었죠. 탄핵 이후에는 친윤도 소멸하고 친한도 소멸 중에 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원내 중진 모임에서 한 거예요. 아무런 그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장도 원내에 다선 중진하는 게 좋겠다. 이래 선택받은 게 권영세 의원 아닙니까? 자, 지금 뚜렷하게 2가지 흐름이 있어요. 지금 저 당 안에는. 하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자는 측면, 또 하나는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여기는 탄핵 반대파들이 주도하고 여기는 탄핵 찬성파들이 주도하고. 요즘 목소리가 안 들리던데. 여기는 지금 원내 그 중진들 중심이고 여기는 원내 소장파 중심이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관리형 대표로 주장하는 친윤들은 2017년 탄핵 이후에 그 대선이었을 때 자유한국당, 2018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 이 당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그때 보수 유튜버들, 태극기 부대들, 뭐 이런 분들이 다시 그분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노선은 뭡니까? 자유우파 결집론이에요. 자유우파 결집론. 지도체제는 홍준표, 한교안. 여기는요,
그 2020년 미래통합당의 패배 이후에 들어선 김종인 체제, 그래서 4.7 재보궐선거 승리, 대선 승리, 지방선거, 김종인 이준석 체제, 여기에 노선은 중도 외연 확장론. 그리고 여기는 이 관리형 비대위는 경선 룰 짤 때 항상 뭡니까? 당심 위주, 여기는 민심 위주, 여기는 보수 유튜브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 네, 홍준표라고 하는 분이 대표주자고, 그리고 여기는 오세훈이라는 분이 대표주자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비상경과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지금 관리형이다, 통합형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인사행보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비대위가 이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지,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을 위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안정적이고 두루두루 뭐, 친화력 있고 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기 국면에서 전혀 위기식을 느끼지 못하는 투톱 체제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카드는. 그런 것이 더군다나 그게 주예요. 주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상현, 김민전 의원들이 지금 뭐 정강 목사 집회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는 절연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로 승리했던 거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해갖고 승리할 수 있는 국민의 51%의 지지를 받는다면, 동의를 받는다면 뭐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 주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못 받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역구에서는 승리할 수 있나 보죠. 지역구에서도 승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영남의 의원들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처럼 인천 비철에서는 그 어려운 얘기죠. 영남 국회의원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겠지만, 당은 죽는 거고 뭐 그 나라는 죽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어쨌든 지금 그나마 뭐 소장파라고 하는 이준석은 이미 나갔고,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이 있지만 한동훈 쫓겨났고, 안철수, 유승민은 전혀 당심의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그 주장에서는 그나마 대표 선수로 당심과 민심을 그나마 지지받고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뭐 저렇게 강경하게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뭐 윤 대통령이 뭐 탄핵 기각 때 돌아온다는 걸 기대해서 그러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보더라도 분명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잘못됐고 비상경험은 통치행위고 내란죄는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지지 세력이 있다. 그거를 좀 내가 좀 업고 대선 경선에 조기 대선 되면 뛰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대위 인선 기대되는 게 없으시겠네요. 저는 뭐 그거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그거 뭐 나중에 어떤 분들이 최종적으로 맡게 될지 모르지만 무수한 분들이 아마 거절한 다음에 그분들이 맡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조기 경선 얘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참전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한 표결에 참여했던 조경태, 김상욱, 김혜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까지 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렇게 친한계를 비롯한 의원들까지 지금 내치는 상황. 전혀. 그러니까 지금 그거로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고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경선은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본선에서는 이게 불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세 가지 기류가 있어요. 일단 홍준표 대표나 친윤계처럼 탄핵 반대, 그리고 찬성한 사람들 내쫓아라. 이거 뚜렷하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경선에서 이분들은 당심 위주로 하면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게 있고. 탄핵 찬성파가 있습니다. 이건 친한계 중심으로 뭐 많았고 있습니다. 제3의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이분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그분들 탄핵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처음에. 탄핵이 꼭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 통과는 불가피하다. 왜? 뭐 대통령이 자꾸만 나오는 사람들의 계엄 증언에 따른 거면 또 2차 계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가 불가피하고 민심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때는 그 즉각 하야거나 탄핵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공약을 받던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공약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이 하야도 거부해. 하야 거부. 그럼 탄핵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그 헌법적 공백도 해소하고 민심도 수용시키고 이 상태로 밀어놓고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거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다. 이게 이제 불가피론자들이 이건 또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을 것이다. 이분들은 적어도 예. 탄핵을 반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도 외환 확장 가능성 본선에서 유리하죠. 다만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는 비대위가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경선 대선 경선을 어떻게 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탄핵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거고 1월달, 2월달, 3월달에 내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쏟아질 건데 이것을 상쇄할 만큼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대선 경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지금 비대위에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면면을 보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여요. 권영승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그건 뭐 제가. 근데 어떤 스타일일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큰 그림을 그릴 거로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밀어주신 중진위원들의 뜻을 받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큰 그림을 그거는 그릴 수 잘 있는 모르겠지만 거잖아요. 예, 경선을 적어도 그분도 뭐 검사하고 뭐 관료했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저 공세를 압도할 만한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분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좀 한동안 잠적을 하다가요. 드디어 SNS를 통해서 활동을 조금씩 재개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의 게시글에 고맙습니다 하고 댓글도 남겼고 이번에 항공 참사 사건에서 정말 안타깝다.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목소리까지 남겼는데 이 친한계 당내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속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뭐 어려워졌죠. 어려워졌다. 저는 뭐 제가 계속 거듭 얘기지만 네. 특검이나 탄핵이 통과되는 순간 그건 한동훈 대표의 그 정책 자살이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나가 당을 만들 수도 없고 안에서도 뭐 그건 뭐 어려운 시간이 계속 그는 숫자로도 계속 그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 정치, 또 운동권 정치,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왜냐?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예.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분들은 다 운동권이든 검사들은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검사 정치나 이 운동권 정치의 폐해가 뭐냐면,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척결과 타도 대상으로 본다고요, 상대를. 처분한대죠, 지금. 그러니까 처단한대죠. 이길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도와 척결을 입에 달고 살죠. 그래서 정치라는 건요. 그렇네요. 정치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최선을 얘기하다가 항상 결과를 최악을 만들어요. 민주주의는 뭐냐, 차선과 차악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건 뭐 이분들은 국가 권력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이번에 쿠데타 실패했지만 그런 사람 또 하나는 민중들을 동원해갖고 혁명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 이건 다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민주주의는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차선과 차악 중에 고르는 거예요. 최선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둘이 싸우니까 최악으로 하는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둘 다 그렇게 하니까 판을 엎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특수부 검사를 하다가 검사다 바로 직행했단 말이에요.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치인의 이력이 더 길면 뭐 원희룡이나 홍준표나 뭐 권선은 정치인의 정치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러나 이분들은 정말 검사다 바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치와 국정과 선거와 당무를 잘 모른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무슨 절대 인정하네. 검찰 때 하던 식으로 뭐 언론에 흘린다거나 댓글 부대에 동원한다거나 지하들이 댓글에 취해갖고 안 된다고요. 정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전문가라든가 국정의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그 얘기를 의견을 안 듣고 그냥 하는데 그건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죠. 방향은 옳거든요. 중도지향적으로 가자, 민심지향적으로 가자, 당혁신이다.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혁신형 비대로 가자는 쪽에 많은 대선 자군이 있어요. 근데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다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본인의 생각을 조금 죽이더라도 민주적 리더십. 훈련이 되는 문제인가요? 그거는 훈련되는데 옛날 삼김이란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분들은 하나만 같아도 9가지가 달라도 동지로 보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 그런 사람들은 학자를 하거나 언론인을 하거나 종교인을 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죠. 타협피탈. 근데 정치가와 군인과 기업인은 적이 없어요. 동맹 맺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일본군, 나치와 군국주의에 맞서갖고 미국과 소련이 그 연합군을 뭐라 그럽니까? 연합군이라고 부르지. 또 일본의 침략에 맞서갖고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계속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미일이 가장 공고한 동맹이에요, 또. 그리고 삼국 삼당 합당 김영삼의 또 DJ 피어나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과 구글이 어떻게 손잡았습니까? 안드로이드 동맹이 뭡니까? 그건 애플에 맞서갖고 싸우려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 동맹 만든 거죠. 멸공 외치던 정영진 회장도 지금 알리랑 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삼성이 갤럭시 만들 수 있었겠어요? 옴니 하나 만들고 있었겠지. 그렇게 다 가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연합이에요. 지지 연합을 지금은 뭐냐면 정치나 전쟁이나 다 똑같습니다.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군뿐만 아니라 우군도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확실한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다. 그 아군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우군도 없어. 민주당은요, 그렇게 해도 국민적 지지받는 게 40%, 50% 가까이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과 지금 친윤들이 하는 거는 국민 15에서 2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아군도 숫자가 별로 없는데 우군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양쪽에 주장하는 거는 옛날의 셈법은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자. 확실한 우리 편 안 들어줘도 저 사람들은 제3의 입장에서 저쪽 편도 아니다. 이러면 다 우리 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우리 편 안 들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정치 분석하고 평론합니다만 댓글 보면 누굴 비판한 거 중요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실드 쳐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응원해달라. 그러니까 치어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응원을.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사람은 그거 로프가 됐든 아니면 나뭇가지를 던지는 사람이지 바깥에 응원하는 사람이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줍니까? 그 바람에 지금 저희가 양쪽에 적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정치 0.1%가 문제고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의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의 지대 추구 사회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지대 추구 사회라는 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불로소득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연예인이 아파트나 상가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게 나오는, 그리고 맨 끝에 또 한 줄을 꼭 붙여요. 전액 다 현금으로 샀다. 천박한 나라 아닙니까? 매우 천박한 나라인데 그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나라 안 망해요. 정말로 지대 중에 지대는 뭐냐? 학벌과 운동권이에요. 학벌이라는 걸로 버티는 사회가, 그 지대가 보수예요. 사법이든 관료든 기업이든 언론이든 정치든. 운동권이라는 지대로 먹고 사는 정당이 진보예요. 그게 여성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다 언론운동이든. 이걸 제가 지대라고 표현하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지대라는 건 뭐냐? 20대 초반 언저리에 이걸 획득한 순간 노력 안 하고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0대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고 20대 때 떨어지고 30대 때 쑥 떨어지고 40대 때 더 많이 떨어지고 50대 때는 세계 바닥이고 60대 이상에서는 세계 꼴찌고. 근데 자리는 저 꼭대기까지 가 있죠. 집과 업의 괴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글로 썼어요. 그래갖고 한국이 35살 이전까지만 직무가 수에 요구하는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부터 떨어져. 왜?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해서 그 강남에 몰려갖고
좋은 대학 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술 먹고 골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35살 이후에는 들을 얘기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안 하니.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개헌에 관한 얘기를 해도 깊은 논쟁이 안 돼요. 정치와 선거와 어떤 철학적인 논쟁이 안 된다고요. 어디서 누가 들은 책을 이야기만 보든가 뭘 반복한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 안 하는 나라인데, 유튜브 보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 질문이 없는 나라거든요. 질문 안 하거든요. 질문하는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심각한데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오면 정치가 이렇게 정치권 밖에서 뭐 안철수도 있고 다 있지만 뭐 메시아처럼 탁 그 인기 있는 사람. 옛날에 그 다니엘 부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지와 환상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지와 환상에서 옛날에는 위대하면 유명해졌지만 징기스칸이고 알렉산더고 그 뭐 신문 있으니까 방송 그래도 유명해졌어요. 입으로 바이럴로. 지금은 유명하면 위대하다고 믿는 시대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다? 김어준이가 어떻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예. 철학적 고민, 정책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 위기는 이게 그 합리성과 이성적인 걸 상실한 데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비되는 개념이 극단적 이념성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주술의 세계, 역술의 세계하고 지금 맞서 싸운다니까 얼마나 지금 후퇴한 겁니까? 항상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한국인의 합리성과 이성은 무슨 교육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가? 제 삶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전 세계 중에요, 인구가 50.8%가 수도권에 있고 일자리 58%가 수도권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방 제약 비슷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27%에 30%가 안 돼요. 자, 근데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인데 내 금리를 좀 내리려고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 봐 좀 걱정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은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인구 비례 할당제를 하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관료들 다 어디서 애를 또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다 강남에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한다고 아마 초등학생의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절반은 강남 3구에 있다 이런 말을 흔히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지대가 주는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포기하는 거죠. 지 애들도 다 거기다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 가면요 다 디스토피아예요. 울산, 거제, 포항 안 내려가요. 그 R&D 센터 이런 거 다 남양주, 동탄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산에다가 R&D 센터에다 손 들고 올라왔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는 한국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네. 한국 부모는 가서 오늘 뭐 배웠냐 그렇게 얘기 안 되지만 이스라엘 너는 가서 뭐 물어봤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원래부터 많이 했거든요. 6살부터.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제 임윤선이 질문할까 봐 무섭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 직업병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제가 따지거든요. 운동하러 제가 가서 질문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운동하러 가서 제 PT 선생님이 20대 남자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뭐 공연도 권해주고 책도 권해주고 신문도 읽으라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러면 가끔 공연은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신문과 책은 안 보는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요. 신문과 책을 보면 뭐가 좋아지냐고.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저를 정말 당황시켰어. 자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머리 쓰는 일 하는 나는 운동할 필요 없겠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씩 웃고 여기서 제가 KO 펀치를 날렸지. 아인슈타인도 와서 운동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신문 읽고 책 읽고 유튜브 보지 말고.
아, 이거 보지 말란 얘기 같은데. 저희 것만. 정치대학만 좀 보십시오. 정치대학만 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